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성이야기 30년 만에 다시 쓰는 후속편을 말씀을 드려요. 전번 시간에 뭘 했냐면 뭘 했죠? 하도 이것저것 해서 명리에다 무슨 뭐 철학 이야기에다 간호사 얘기하다가 빌헬름 슈테켈 발기부전의 어떤 정신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안 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헬름 슈테켈이 불안이라는 얘기를 1920년대에 하기 시작했고, 빌헬름 라이에 대한 이론을 소개를 했고, 크래프트 에빙이라는 사람이 프로이드보다 한 20년 전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그 범죄시하는 거를 정신과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죠. 그 동성애 친구들은 크래프트 에빙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죠, 이게. 1990년도에 와서, 그것도 이제, ICD-10이죠. WHO에서 나오는 그 질병 분류 기준표에서 ICD-10에서 이제 동성애가 질병 분류 기준에서 빠졌죠. 병의 기준에서도 빠졌어요. 그냥 정상적인 그 성적 행동의 하나의 다른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새는 돼 있는 거고, 에고 디스토닉 호모섹슈얼리티는 진단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의료보험 쪽에서 이제 커버가 된다는 질병이라는 거죠. 갈등을 느끼는 이고 디스토닉 호모섹슈얼리티, 자 비동조적 동성애는 그렇다는 거죠. 자 동조적은 이고 신토닉은 빠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뇌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에는 바로 전 시간에는 바이아그라에 대한 그 1000명의 2명이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거, 제가 비아그라라는 책을 쓴, 혁명이란 책을 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걸 왜 올렸지? 제 홈페이지인데 전번 시간에 여기 보면은 성의학 Q&A 해가지고 여기 그 성의학 Q&A가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 게시판, 그 다음에 헬스조선 게시판에 여기에 이제 그 예전 그 2005년부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4,900개의 질의응답이 있다 그랬죠. 성의학 Q&A도 여기 되게 많아요. 이거 한 7, 8천 개 이상 될걸요. 여기 그거를 써놨네요. 그 헬스조선에 그 여기 보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죠. 4,900여 개.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번째의 성 이야기, 동아일보에 1996년도에 썼던 거죠. 성의 또 다른 형태 인식 확산. 그러니까 1990년에 ICD, WHO에서 질병 분류에서 빼버렸다 이거죠. 동성애 얘기를 하니까 늦둥이 아들 녀석이 생각나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그 늦둥이 아들 녀석이 지금 33날 33넷 됐으니까 18살 포항공대 대통령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수업 시간에 그 교양 과목이겠죠. 거기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래.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강의를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물을 줬는데, 그 다음 시간에 누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서련옥 박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뭐뭐라고 규정을 하던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서 아빠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 장학생으로 포항공대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는 생물 대상을 받았고 그러고도 석박사 하기 싫다 그러더니 공군 통역장교로 들어가서 지금은 딴 거 하고 있어요. 무슨 뭐 그 다음은 노 코멘트. 나 이거 참 뭐라 그러기도 힘들고 딸들은 날 닮았고 아들은 되게 이제 엄마를 닮죠. 락허드스는 세상을 떠나면서 동성애의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의 공표를 남겼다. 예전에 어떤 여자친구가 이 락허드슨이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락허드슨이 에이즈의 공표를 남겼죠. 사포,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동성애자였나? 뭐 하여간 그리스 시대에는 이게 아주 흔한 형태였으니까 다빈치도 동성애자였나? 미켈란젤로도 그랬나? 차이콥스키 등이 꼽힌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적어도 바이섹슈얼 정도는 되겠죠. 앙드레 지드는 마돈나 호어 컴플렉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섹스는 창녀화하는 짓인데 마돈나 천사 자기 부인은 천사 같기 때문에 안 건드렸다는 거죠.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이게 공공연하게 밝힌 유명한 배우들 리차드 버튼, 알랭 드롱이 동성애자예요. 제임스 딘도 그렇고 말론 브란드, 엘비스 프레슬리, 탐 존, 스티브 맥킨, 찰스 브란슨, 실베스터 할리드는 비밀스럽게 거론되는 이름이다. 좀 너무 많죠? 킨제이가 1948년에 그 섹슈얼 비헤이비어 인 휴먼 메일을 53년에 인 휴먼 피메일에서 이제 통합된 자료를 썼는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자료로 남아 있다. 킨제에 따르면 남자 중 4명은 사춘기 때부터 평생을 가까이 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이고 나는 이걸 보통 3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3명에서 4명 공식적으로 요새는 한 호모섹슈얼이 3.5%라 그래요. 일반 인구에. 미국에만 해도 몇백만이 있다 그러죠. 세브란 밀리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3명은 적어도 3년 이상, 나머지 13명은 성기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동성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보통 제가 그래서 첫번 시간에 100명 중에 3분의 1은 동성애적인 태도 이상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3년 이상 동성애에 흠뻑 빠졌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평생 익스클루시브 호모섹슈얼이라 그러죠. 이게 킨제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킨제이 이 동성애 쪽에서는 아직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0부터 1, 2, 3, 4, 5, 6, 7단계로 나눠서 이거는 6라는 거는 익스클루시브 호모섹슈얼이고 0은 익스클루시브 헤테로섹슈얼이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니까 계속 콜록콜록하네 가끔. 특히 이 녹음하기 전에는 담배를 한 대 피고 하니까 이래요. 에이즈가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뉴욕이라는 동네가 세계의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이 발기부전 클리닉에 와서 이제 성적 능력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 친구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했고 1980년에 동성애를 정신병에 분류해서 삭제해버렸고 결과적으로는 1990년에 이제 그 ICD-10에서 공식적으로 WHO에서 없애버렸죠. 요거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의 그 진단 체계 DSM 쪽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고 이게 그 투표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이 동성애를 질병에서 삭제하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 46대
4% 정도 그 정도의 차이였다고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갈등을 느끼는 동성애의 경우 이고 디스토닉 이게 자아 비동조적 동성애는 그렇다는 거고 신토닉 동조적인 거는 이거는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가 성적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에이즈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래가지고 애널 섹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프로이드는 이걸 갖다가 뭐 되게 이제 프로젝션, 그 다음에 딜루전, 투사, 망상, 양식을 빌어서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다. 아유,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지난 30년 동안 동성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 삼성이나 서울대에서 전화가 와요. 그 동성애 환자가 있는데 치료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지금 뭐 다른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동성애 환자는 못 봅니다. 그러고 그거는 그 갈등을 느껴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일반 신경정신과에서도 충분히 보니까 글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게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죠. 그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원인이 뭐냐, 유전적인 거냐, 제네틱한 거냐, 아니면 바이올로직한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환경적인 인바이러먼탈 요소가 있느냐. 되게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이제 하여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가정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제네틱 유전자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크로모좀 분석을 해서 이걸 했더니 크로모점 8번, 그 다음에 X 크로모점에서 뭐더라? 그 안에서 XQ 20 몇인가? 하여간 이런 쪽. 그 다음에 크로모점 1번, 9번하고도 관계가 되고, 1번, 9번이 좀 유전적인 영향이 많은 염색체 쪽의 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여기 한 페이지에 써놨네. 2019년 사이언스에서 발표된 건데, 대규모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동성애적인 연구에 있어서 이걸 봤더니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랬더니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 해가지고 GWAS라고 그러네. 47만 명을 조사를 했더니 8에서 25% 정도의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동성애의 한 8에서 25% 정도는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겠다라는 한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no single continuum 이런 거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뭐가 연관이 있다고 자꾸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염색체 쪽에 그 부분이 연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팔에서 한 25%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통합해서 하는 거죠. 2019년도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No Single Genetic Cause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는 이제 5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뭐, 제일 엄격한 카톨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느냐. 뭐, 그게, 동성애자라도 정결한 성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no problem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카톨릭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뭐 미사도 참여할 수 있고 뭐 병에 걸리면은 뭐 와서 뭐 또 해주고 장례도 카톨릭 장례로 치를 수 있고 아기를 낳아도 그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정결하면 오케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정결하면 그죠? 뭐 군대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중요한 게 크래프트 해빙이 19세기 중엽에 비엔나 의대 교수였죠. 프로이드보다 한 20년 전 교수가, 그러니까 이걸 범죄시하는 거를 이제 정신과 영역에 들어왔다가 1980년도 90년도에 와서 완전히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스비안 같은데 발음은 레즈비안이라고 그러죠. 레즈비안이라고 그래야 되죠. 레즈비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라고 이제 하는 거. 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자 여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레즈비안은 이제 여자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커밍아웃 문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고, 동성애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 할게요. 그 다음 13번째 조루와 지루. 지루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retarded ejaculation 아니면 delayed ejaculation이라 그래요. 저는 보통 retarded ejaculation이라고 쭉 썼던 거고, 약물로 90% 이상 치유 가능이라고 동아일보 편집위원이 써놨네. 90% 이상 치유, 90% 이상은 되죠. 이게 이제 행동요법, 두 번째는 약물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사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쓰죠. 조루나 지루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행동요법은 하는 방법이 1, 2, 3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플러스 하면은 그 부인의 그 질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압력을 대개 20, 30, 45, 70, 85, 제가 105라 그러잖아요. 30이 보통이고 애나무 20이고 힘주면 45인데 이거를 한두 달 안에 70까지 올리고 너다섯 달 안에 85까지 올리고 105라 압력은 일본 명기술 수준이라 그랬는데 여기 올리면 멀티플 오르가즘이 가능해진다 그랬죠. 이 정도 이상으로 올리게.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루 환자들이 그 자위해가지고 사정하는 데는 되게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그거는 지루 환자 100명 중에 1명꼴인데 그거는 에이너스 항문으로 이제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마치 동물에서 그 정액 뽑아내듯이 그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부인의 질압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게. 이렇게 되면 85 이상 올라가면 자기가 자유할 때 압력이랑 비슷해지거든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약물은 이걸 참 어렵게 찾았어요. 이걸 참 어렵게 찾았고, 지금은 약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한꺼번에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줘가지고 이제 쉽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비밀인데 시크릿. 제가 알고 있는 이 성의학적 비밀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80대 중반까지는 최소한 사니까 명리적으로 10년 있다가 해야 되나? 사람들은 제자를 몇 명, 한 두세 명 드리라 그러는데, 아니 20여 년 전에 강동우라는 친구 그 공보회 하고 있는 거 찾아와서 맨날 해달래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노노거리다가 몇 달 만에 정 그러면은 킨제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완전히 지금 닥짓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를 또 하라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남자는 사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이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조루 환자가 3분의 1이고 20대에서는 2분의 1이나 된다 그랬죠. 거기에다 뭐 지루는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30분에서 30분 이상 가도 사정이 잘 안 되는 환자를 지루라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유전적이에요. 이게 왜 유전적이냐?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요 세로토닌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 접이불루라고 그래가지고 교접은 하는데 사정을 안 한다는 뜻이죠. 이거 예전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옛날에 황제들은 조선의 왕들만 해도 그렇죠. 또 이제 황제가 그 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이걸 또 뭐 그걸 조선 왕이나 중국 황제의 성생활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하루에 한 몇 명씩 상대해야 되니까 사정하면 안 되죠. 사정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접이불루를 이제 그 황제의 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액이라는 건 적절히 방출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나이 60 넘으면은 전립선 비대가 이제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트로피가 문제가 되는데 그 비정형외과 가면은 항문에 손 넣어가지고 그 전립선 마사지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자위해가지고 정액을 배출시키는 것 자체가 인터널 마사지가 되는 거죠. 적절히 방출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흔 발기력 자체는 좋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지루가 심하잖아.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에도 사정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에이씨 그러고 한 두세 번 더 하다가 잘 안 하려 그래. 부인들은 더더군다나 신혼 초기 같으면 이게 뭔지 몰라서 저의 남자는 와서 남들은 매일 와서 덤빈다는데 왜 한 달 두 달이 돼도 덤비지 않느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오르가즘의 장애를 초래하는 건데 자기애적이라서 자위를 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인데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지루 환자들이 상당히 좀 말을 잘 안 들어. 조루 환자들은 굉장히 그 전반적으로 좀 뭐라 그러나 착하다 그러나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정신분열증도 굉장히 착해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고통스러운 사정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성적 욕망이 떨어지거나, 뭐, 자기 부인 그 질압력이 완전히 뭐, 운동장 같이 넓고, 전혀 감각이 없으면은 그 잘 안 되는 거고, 임신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무의식적이나 뭐 이렇게, 은경을 무기 삼아 남성의 공격심을 표출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작용해서 이러는 걸 수가 있다. 이거 어그레션 리든 섹슈얼 비헤이버라 그래가지고 지루 환자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환자들이 꽤 많아요. 조루는 착하다 그랬죠. 지루 환자들은 좀 공격적이고 좀 어그레션이 강해요. 좀 세디스틱하다 그러나? 세디스틱한 거하고 마조키스틱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뒤집는 거지만 하여간 세디스틱한 환자들 그리고 이 지루 환자들을 조루 환자들 한 5명 10명 보면 1명 정도 보는 꼴인데
뭐 별별 친구들이 다 많어. 하여간 뭐 아주 뭐 유명 뭐 신문사 사장 이 시기는 여자가 60분 넘어가지고 흰자위를 까지는 거를 보는 게 자기는 성생활의 즐거움이래. 아마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아우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발기력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찾아오는데 부인과 같이 자유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건 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1의 2의 방법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지루보다는 조루가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 지루가 훨씬 쉬워요. 단 30초 미만 조루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세계 다른 의사들도 거의 못 고치죠. 제가 그래서 제 약이 그 굉장한 세계 특허를 건국 이래로 첫 번째, 두 번째 받았다는 약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약이고 지루인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 나오네. 성격 구조가 조루 환자들처럼 순수하지 않고 남을 학대함으로써 만족을 이루는 과학적인 세디스틱 트렌드가 있는 많은 경향이 많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세로토닌 얘기를 좀 한다 그랬지.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도파민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프린으로 넘어가는 노에피네프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는 게 제가 그 세계 특허를 받은 조루약의 주된 성분이에요. 물론 세로토닌만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알겠지만 지루약도 좀 상당히 좀 다르지만은 세로토닌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제가 이 세로토닌 문제가 얼마나 골 때리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5-HT라 그래.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고 그러는데, 아세틸콜린이 1920년 초기에 이제 뉴럴 클레프트가 발견돼서 30년대 중반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1930년도에 세로토닌 비슷한 물질이 발견돼서 1940년대 중반에 세로토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5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인데 이게 그러니까 트립토판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5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고려병원의 이시영 선생님 얘기처럼 뭐 온갖 무슨 뭐 행복 그 신경전달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 1단계 해석이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세로토닌이 수면에 관련되죠. 그 다음에 기분에 관련이 돼요. 무드는 원칙적으로 노에피네프린이 1차적으로 관여를 하죠. 이게 올라가면 매니아고 떨어지면 우울증이죠. 세로토닌도 무드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커그니션 인지 능력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 시스템 보상 그 다음에 러닝 그 다음에 메모리에도 관여를 해요. 관여 안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GI 트랙트 모틸리티에 관여를 한다고 장 움직임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뇌에 많을 것 같지만 90%가 GI 트랙트에서 있어요. 우리 몸의 세로토닌은 나머지는 8%가 플라틀렛 혈소판에 있고 나머지 2% 정도만 이제 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하다는 거야. 더 심대한 영향을 우리 몸에 끼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SSRI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로토닌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흡수 억제제 항우울제의 주된 성분이죠. 예전에는 세로토닌 항우울제 이미프라민 같은 거는 SSRI가 아니에요. 저는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훨씬 익숙하고 효과를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그 다음에 SSNI라고 셀렉티브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는 약을 요새 젊은 정신과 의사들은 많이 쓰죠. 나는 내가 검증을 안 해서 잘 안 써요. 그걸 다른 병원에서 이걸 써면 내가 쓰는 약으로 다 바꿔버리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 조류약을 3개를 특허 내면서 그쪽 사람들이랑 이 특허 내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1900 그러니까 이게 전문의 레이던 때가 1980년대 초니까 81년, 82년, 83년 그때 이제 그 토요일 날이면은 오후 2시, 3시쯤 되면은 3시쯤이었나 7, 8명이 모여 앉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이쪽 바이올로지 전공하는 교수,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한 2명, 그 다음에 난 할 수 없이 껴가지고 너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껴가지고 그 나머지 한 서너 명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세로토닌만 10년 연구한 사람, 가바만 연구한 사람, 도파민만 연구한 사람, 10년 이상 되는 다 무슨 교수 연구원 이런 친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그런데 그때 알던 세로토닌은 난 한 서너 가지만 서브 타입이 있는 줄 알았거든. 2, 3가지, 서너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브 타입이 아주 문제인데 이게 지 멋대로 세로토닌이 단순히 행복에 관여하고 슬립에 관여하고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같은 세로토닌인데도 역할이 완전히 상반되기도 하고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 세로토닌이죠. 1A, 1B, 1D, C는 어디 갔는지 몰라. F까지 있던가 그래. 그 다음에 2는 A, B, C. 그 다음에 3은 이게 또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이거 최근까지 한 세로토닌 서브 타입이 그러니까는 7개. 그 다음에 A, B, C, D 요거 서브 타입까지 합치면 한 12개, 13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역할이. 돌아버리죠. 이래서 암은 정복이 되고 췌장암이나 이런 거는 더 줄기세포로 더 간단하게 되고 심근경색도 쉽게 되고 척추장애자 뇌 뉴런 그거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니까 그건 줄기세포로 이렇게 하겠지만 뇌를 정복하는 거는 이게 지난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죠. 5A가 내가 메모를 써왔네. 5A가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을 아고니스트를 주면 메모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 좋아지고 어그레션이 좋아지고 커그니션은 떨어져요.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우울증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공격성도 좋아지고 B는 이거는 뭐냐면 바조 콘스트릭션을 일으켜요. D도 바조 콘스트릭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2A는 사이케델리악 환각 효과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좋아지게 해요. 그 다음에 노에프네프린 시스템도 올려줘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도파민도 올려줘요. 그 다음 앵자이티도 떨어지게 하고 좋아. B는 이거는 또 뇌에 작용하는 것보다 수단기 쪽에 작용을 해요. C는 또 도파민을 떨어뜨려요. 아까는 도파민을 올려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 또 올려줘. 또 어떤 때는 또 도파민도 올려줘. 아니 뇌 영역마다 프리프론탈에서는 2C는 도파민을 올려주고 림빅 시스템 쪽으로 가서는 또 떨어뜨려. 이게 도대체가 그 다음에 3는 또 뭐야?
MSC 토하는 것 같은 증상, GI 트랙트 가서 이거를 또 올려줘. 여러분들 멀미약이라고 있죠? 멀미약. 페르페나진 그 항정신병 약물인데, 멀미약을 이게 GI 트랙트에 가서는 멀미를 없애주는 효과로 써요. 그 다음에 맥스롱이라고 있죠? 요새는 맥페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맥스롱이 그때 술 먹으면 흔히 많이 먹던 그 맥스롱 먹는다 그러잖아. 그 조그만 병에 있는 거, 약. 이게 GI 모틸리티를 속이 더부룩하다 할 때 이걸 쓰는 약인데, 1980년대 이 모임에 가서 그걸 처음 알았어. 이게 맥스롬이 도파민의 가스트릭 뮤코자에 있는 도파민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GI 모틸리티를 올려준다라는 걸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뒤죽박죽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쪽 뉴로 파마콜로지 이쪽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 이게 어떤 업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그랬죠. 82년도에 석사 논문이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프린으로 넘어가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를 피도 아니고 환자들 척수에 100 몇십 명 그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정상인 몇십 명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냐 떨어졌냐, 떨어지는 것만 확실히 있으면은 정신분열증에 세 가지 요인, 유전적으로 이 DBH라는 효소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 정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노아드레너릭 시스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수구가 이게 DBH라는 효소가 떨어지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특히 사춘기 때 이게 걸려가지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으시키니까 이게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10년, 15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건 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네도니아에 빠져요. 아네도니아, 사람이 멍해 보이는 거 있죠. 이걸 그러면 유니파이드 세어리가 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다고. 이게 무진장 장난이 아니죠?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거야 지금. 이 짓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에 끼워준 건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5, 6, 18. 그 다음에 세로토닌 리셉터 4는 뭐야? 이것도 GI 모틸리티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안타이 디프레선트 효과가 또 올라가네. 5는 뭐야? 이건 또 메모리에 관여를 하네. 6은 뭐야? 바조 콘스트릭션이야, 카그니션에 관여하는 거야. 뭐 하여간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로토닌에도 이게 서브 타입 따라서 한 1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 각각이라는 거예요. 이쪽 길은 진한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기 뭐야, 이 얘기하니까는 누가 생각이 나는데, 경희대 무슨 이쪽 파트에 그 디렉터 있는 센터장의 친구가 얼마 전에 찾아왔다고. 뭐 오래간만에 뵙는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뉴욕 갔을 때 연대 무슨 생물 쪽을 나왔는데 포스트닥 코스로 거기 이제 스카스데일 그쪽에 집이 있어가지고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냥 뭐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뭐 할 때마다 처음엔 차가 없어가지고 차 같이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버님이 그때 진로 사장을 할 때 자기네들 중매를 서줬대. 자기가 처음에는 진로에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래. 나 참.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경희대 쪽에 가가지고 무슨 이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대학원 무슨 뭐 센터장 뭐 이런 거 하는데, 답이 있냐 그랬더니 뭐를 건졌냐 그랬더니, 이게 연구비는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하여간 뭐 이름 뭐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뭐 답이 없어요 이쪽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좀 이렇게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할게요. 한 얘기 또 하기가 싫어가지고.